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 발로 날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무인기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채널A와 만나서요, 언제 왜 보냈는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 톱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을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10위 소식입니다. 예, 방송인 박나래 씨 모습인데요. 박나래 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서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매니저와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찰 수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남혜영 기자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갔다고 알려지고 있는 전 매니저에 대한 조사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박나래 씨가 바로 14일이죠. 오후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6시간 동안의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고소인 조사. 네, 이거는 이제 박나래 씨가 그 매니저들한테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전 매니저한테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용산서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나래는 A 씨를 공갈, 미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는 첫 조사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거라 어떤 내용이 조사가 이뤄졌는지 국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박나래 씨의 입장은 굉장히 한결같잖아요. 나는 갑질을 하지 않았고 단 의료에 대해서는 차례 정도는 이제 대리 처방 부탁한 적이 있다. 네, 그것만 해서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저들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지금 두 명인데요. 한 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지난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A 씨가 전 매니저가 이 자료를 그 조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A 씨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직 나의 참고인 조사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양측의 내용은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전 매니저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국 전에 짐을 정리한 정황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도 논란인데 일단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개인 물품도 정리를 했고 헬스장 등록도 해지를 했다. PT 비용이 있었는데 이걸 환불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해서 짐을 정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겠다 이러고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짐을 정리한 것이 단순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 나간 것보다는 아예 그냥 생활 근거지 자체를 없애고 신변을 정리하고 나간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나갔고 언제든지 조사에 응할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있는 셈이고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의심을 받고 있는 횡령 등 혐의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범죄 혐의점이 짙어져서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필요성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사람 신병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 다만 몸이 안 좋아서 나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얼마든지 조사에 응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제 수사에 돌입할 만큼의 어떤 수사의 성숙도도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조사는 추가적으로 2차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간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고소인 조사했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대지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피의자 조사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에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조사고 그때 협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채널 A 뉴스톱10 제작진이 한번 이 전 매니저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전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피가 절대 아니다. 조사를 다 받고 왔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시에 피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중에 한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선웅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도피는 확실히 아니다. 조사 필요하면 추가로 나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거기 이제 해외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본인의 그냥 생활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밝혀진 거는 뭐 좀 몸이 아프다. 예. 그래서 뭐 의료차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 이 협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허주연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경찰 수사가 진척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다시 이 매니저를 불렀을 때 진짜로 말한 대로 뭐 쉽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오히려 조금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 매니저를 통해서 박나래 씨와 전 소속사 간의 어떤 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박나래 씨는 뭐 전 소속사는 물론이고 지금의 현 소속사와 둘러싼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전 매니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박나래 씨가 전 소속사를 나오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약금을 너무 크게 불러서 대표와 말다툼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금은 조율을 했고 일적인 의견 차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혜영 기자, 네. 계약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된 거다. 이게 전 매니저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전 매니저의 주장은 정말 그 계약금 때문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언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전 소속사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금 문제로 약간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잘 원만히 해결이 됐다. 계약을 지속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활동 방향성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통상 이런 엔터테인먼트사와 그 연예인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별을 하는 경우에는요. 예. 계약금 문제가 큽니다. 돈이 역시 좀 네, 크군요. 큽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박나래 씨가 지금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전 소속사와 계약을 뭐 화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이 논점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소속사에서도 우리는 사실 뭐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뭐였냐면 이 정도의 박나래 씨는 사실 톱스타에 가까웠거든요. 이 회사에 많은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중 하나였는데 네. 그 연예인이 나 이 활동을 하겠다 했을 때 회사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전 소속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을 놓고도 박나래 씨와 또 전 매니저 간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허주연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모든 서류를 전달을 했는데 전 매니저 측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누구 잘못으로 등록을 못했다 이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마쳐야지 정상적인 기획사로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박나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매니저들한테 업무 지시를 했고 예. 여러 번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연예인이 있을 때 그 매니저가 자기가 이거 실제로 등록했는데 그 방법까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등록 업무를 마쳤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나래 씨는 자신의 기획사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어머니가 다 발급해서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등록 업무 자체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위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자기나 제3자의 금전적,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박나래 씨에게 어떤 앙심을 품고 기획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속여서 이거 등록했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혐의 특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박나래 씨 이건 주장인데요. 예. 지금 전 매니저들이 전달한 서류를 사용해서 설명 없이 자기들을 사내이사로 등기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나래 씨 기획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설령 이 100% 지분을 1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1인 주주가 실제로 주주총회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거기서 사내이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인데 이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업무 집행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내이사로서 스스로 등기를 했다고 하면 이 역시 업무 방해 내지는 금전적 이익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 행위도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박나래 씨가 이 부분을 고소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나래 씨 논란이 불거진 게 또 지난해니까요. 이제는 좀 진실이 드러났으면 하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10위였고요. 이번에는 9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수 이명웅 씨의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 1년 만에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척에 뜰 예정입니다. 이명웅 씨의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이명웅 씨는 물론이고요. 그의 공연에서 나왔던 미담 역시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길 운전 조심하세요. 돌아서면 쌓이고 돌아서면 쌓이고. 제설도 작전이다. 네, 이명웅 씨 콘서트 하면은 또 티켓팅 하느라고 다들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팬이셔서 제가 대신 티켓팅 해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1년 만에 고척돔에 뜬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중문화예술계에서는 이제 임영웅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정말 무명에서 일약 사실 스타로 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뭐 나훈아, 뭐 조용필, 뭐 그 급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떴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결국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면도 있겠지만 또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캐릭터와 그다음에 어떤 선행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또 겹쳐지고 다른 거기에는 청년 이미지 이런 그렇죠. 거요. 거기에는 또 이제 정말 강력한 팬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이 팬덤이 특히 뭐 어떤 무조건 임영웅 씨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선행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공연을 한번 대규모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뒷이야기들이 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마 이게 물론 뭐 임영웅 씨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획사나 임영웅 측에서 이걸 잘 또 포장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잔디가 있을 때 거기 뭐 이제 잔디 이 상하지 않게끔 축구화를 신고 간다든지 예. 또 그 큰 고척돔 같은 경우에 이 상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중앙은 비워놓고 한다든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중들의 어떤 바이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입에서 입으로 사실은 번져 나가면서 아 정말 임영웅은 스타다. 그리고 또 임영웅의 팬이라는 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물론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미담들이 나올까 또 이것도 아마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담이 나올까? 저희도 며칠 전에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담 좀 정리 다시 해봤거든요. 대전에서 콘서트 할 때 팬들이 대전의 그 유명한 빵집에서 케이크들을 워낙 많이 사니까 이거 상하면 안 되니까 빵 보관 부스를 마련했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고요. 뭐 냉난방이 되는 대기 공간이라던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잔디보호용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혜연 기자, 어르신까지 업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고령이신 분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좀 걷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계단이 많은데요. 좀 힘드시니까 직접 경호하시는 분이 어르신을 업고 가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흥 요원이 직접 안고 자리에 네. 이렇게 앉혀드리는 모습이군요. 네. 업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건데요. 예.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자식들도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즐길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공연 전에는 그 사진을 찍는 곳이 되게 많아서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또 다른 그 놀이 문화가 되는데요. 저 여기서 살짝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영웅 씨가 팬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연예인의 어머니가 사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저 임영웅 엄마야라는 이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되게 바쁠 때는 친한 지인들한테 어머니를 좀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에 맛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도 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어머니를 위해 피부 관리도 이렇게 티켓을 끊어주는 정말 착한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효자네요, 진짜. 콘서트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콘서트에 앞서서 또 좀 전해진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타의 그 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영웅 씨 팬클럽의 미담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허주연 변호사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임영웅 씨 팬클럽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꾸준한 기부를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임영웅 씨를 닮았다, 그 스타의 그 팬들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 I'm 히어로 콘서트 열리고 있는 기간에 또 다른 미담이 전해진 게요. 예.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 잠실 웅바라기 스쿨 회원들이 이 사랑의 달팽이, 여기가 어떤 재단이냐면 청각 장애인들에게 인공 보청기를 지원하거나 인공 달팽이관 수술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달팽이관이어서 사랑의 달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팽이관 수술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면 임영웅 씨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 듣자. 그렇죠. 그런 취지로 600만 원을 또 기부를 했다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좋아하는 임영웅 씨 노래 마음껏 듣자.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지원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에 응원을 보낸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예. 사실 임영웅 씨 팬들은 쪽방촌에 도시락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익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산 장애인 스포츠팀을 후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팬들이 개개인의 어떤 나서서 봉사활동하는 것들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그걸 위주로 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하자가 그 취지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임영웅 씨가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스타일 그 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다 내가 응원하는 스타가 잘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기부일 텐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9위 소식으로 임영웅 씨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8위를 공개합니다. 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오픈런을 하는 모습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요즘 백화점을 중심으로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현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几点来的呀？8点钟。应该很冷吧？说对了，咱全部出去。你是只是带牌的是吧？我就是带牌的，买完以后咱就把包给他，把咱的那个排队的时间的钱给。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刘老板就是他有内部消息，知道没人换货，他们肯定不会说每天都找人过来排队，有货嘛，所以他会花大价钱就是过来排队。 재고가 언제 들어온 거나 그런 거 모르니. 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저렇게 명품을 구매하려고 잔뜩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명동의 한 백화점에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갔더니 7시에 저렇게 이불까지 펴놓고 오픈런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1등으로 줄을 서면 시급에다가 보너스까지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저는 이게 그냥 다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보따리상이 이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팝업 스토어처럼 뭔가 대기하고 그 업체에서 일부러 야 우리 줄 서는 사람이 많다, 구매 고객이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보따리 상들이 이거를 아예 그냥 점령을 해가지고 이 명품 같은 경우를 이제 구매를 하고 이 구매한 것을 또 팔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 한국인 국내 고객들한테는 피해를 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인들이 이거를 그냥 아예 그 조직화하고 그냥 사실상 작은 기업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국내 이제 면세점 시장을 약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뭐 탈세 약간 이런 의혹들도 있고요. 굉장히 약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이런 한국에서 이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관세나 이런 세금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높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뭔가 적정한 이제 세금을 내더라도 중국 내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예. 그런 유통 구조도 한번 뭐 정부에서 살펴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 측에서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소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눈길이 가는 게요. 이렇게 보따리상들이 행동 요령까지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몰리면 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문 앞에서 만약에 밀리면은 그냥 앞 사람을 밀어라. 뭐라고 해도 들을 필요 없다. 이런 행동 요령까지 좀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종 위원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 중에 좀 의아했던 게 재고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내부 정보인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명품도 다 명품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예. 이제 그거는 수량이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빨리 그냥 없어진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야지만이 또 중국에 갔을 때 또 돈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명품점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왜냐하면 줄을 서도 그냥 대중들이 별로 안 많이 안 팔리는 거는 사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어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가방이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내부자와 또 이제 주로 이분들이 아주 그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명품점에 있는 관계자들하고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정보 교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뭐 거의 매일 이제 보는 것 같으니까 또 어느 지점에 또 어느 몇 개가 오늘 들어왔다라고 하면 몇 명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건 또 가격이 또 확 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이제 이런 재고 현황까지도 상당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어제 아마 채널A가 며칠간 아마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오랜 기간 취재를 해서 예. 현재 상황들 아마 아주 자세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여선영 부대변인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구매된 명품들이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중국 구매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명품을 사서 중국으로 되파는 방식입니다. 那他们只能拿出去。男的不能，女的呢？女的只能在现场背着自己的包，男的背的男士的包，都是女士的。这真的买的话贵吗？会贵5000到6000，1/3吧。 그러니까 구조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은 물건을 보따리상을 통해서 사고 중국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 주문 접수를 받으면 알바생들이 오픈런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알바생이 귀국 시에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전달을 하게 된다. 뭐 아까 중간에도 말씀 주셨지만 세금 환급 같은 것들을 받으니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같거든요. 남혜영 기자, 네. 상당히 조직적인 보따리상이네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중국에서 훨씬 비싸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중국 보따리상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많이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건 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걸 매장에서 봐도 딱히 그거를 이렇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산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 산 명품을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또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유의를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국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게 가져가는 자연스럽군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가끔 이게 비밀 채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뭐 아르바이트 뽑습니다. 뭐 갈 때 뭐
다시 제품을 건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래가 계속 이루어져서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이제 악순환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 쪽과의 그 가격에 약간 조금 차이점을 이제 좀 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좋은 물건 사고 싶을 텐데 이렇게 보따리상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쓸어가다 보면은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국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이거를 법적으로 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밀수출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예. 사실상 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본인의 어떤 휴대품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속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짜 막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명품을 사서 중국에 가서 되팔면서 그 차익을 누리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수출업을 영위를 하려면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금을 내야죠.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그야말로 개인 간 거래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렇다고 하면 원하는 물건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이게 명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들 중국에 인기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사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엘모 이 명품 회사에서 예전에는 이런 중국 따이궁들한테 리베이트까지 줬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사가니까 할인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그 명품들이 너무 많이 넘치고 이렇게 이미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알고 리베이트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K 화장품 지금 난리인데 만약에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보따리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 이미지, 자국 기업의 이미지 훼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엄연히 관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의 문제를 저희 채널A가 이렇게 꼼꼼하게 취재해서 보도를 했으니까 좀 바뀌는 거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8위였고요. 이번에는 7위로 넘어갑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조치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해법이 제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아낀다고 알려진 막내 아들과 관련된 해법입니다. And then I have a very tall son named Barron. Has anyone ever heard of him? He knew the youth vote. You know, we won.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 표 모으는데 실제로 좀 막내 아들 배런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요즘 시대의 정략 결혼이라고 하니까 좀 시대착오적 같기는 합니다만 트럼프의 아들과 덴마크의 공주를 결혼시키면은 평화적으로 그린란드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서 해결하자, 뭐 이게 외교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여선웅 비대변인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황당하죠? 예. 최근에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약간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 미 국무부에서 그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이 전체 성조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이거는 그냥 AI 가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국무부에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쿠바 임시 대통령이다 하는 글도 올리고 네. 사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통합을 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트럼프 아들 그리고 덴마크 공주와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덴마크 입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예, 기분도 나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덴마크 그린란드 주민 몇 명 안 되니까 1인당 돈 얼마 줘서 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회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황이 이게 장난으로 될 것 같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장난으로만 흐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덴마크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갖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이제 불만, 적극적인 행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둘이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요. 덴마크 공주 이사벨라 같은 경우는 18세, 왕위 계승 서열 현재 2위라고 하고 트럼프의 아들 베런 트럼프는 19세입니다. 지금 대학에 입학해서 재학 중인데 이현종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좀 뭐 진척이 될 만한 뭐 그런 상황까지 갈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헷갈릴 정도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어떤 분들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 올리는 게 실제로 우스갯소리 같지 않는 게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군들이 일단 그린란드에 일단 배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덴마크령이 자치령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침략입니다, 사실은. 갈 경우에. 그리고 나토의 지금 일원입니다, 덴마크가. 그러면 침략을 받으면 나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토에 누가 있죠? 미국이 나토예요. 자, 그러면 자국군과 자국군이 지금 싸워야 된다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모순적인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어떤 땅 욕심, 이게 사실은 지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 세계적 어떤 이 경제력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다시 어떤 위대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자원의 확보, 특히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동토지만은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지하 자원이 무진장 사실 여기 묻혀 있는 것이고 알래스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미국에 팔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지금 자원들이 있고 사실 그게 미국을 멀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쪽이 사실은 이제 이 그린란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미국이 지금 뭔가 군사적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치 구민들 한 5만 명 되는데 이누이트족들인데 이건 절대 우리는 미국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를 군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글쎄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달하는 그린란드 매입 가격까지 매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protection. They have a very small population, but Denmark has spent no money. They have no military protection.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If we don't go in, Russia's going to go in and China's going to go in. And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but we can do everything about it. 우리 돈으로 약 1,027조 원 정도가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일까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른바 부동산 쇼핑이라고 해서 영토를 돈으로 주고 산 경험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이지애나도 샀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도 샀고 그리고 덴마크 버진 아일랜드도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트럼프가 부동산 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뭐 인당 10만 달러씩 지급하겠다라는 회유책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덴마크 자치령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투표로 어떤 독립 여부라든가 뭐 국방 외교 빼고는 다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적인 어떤 권한 자체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마음을 사서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근책까지 내놓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이 세계 정치의 패권이 사실상 어떤 품위와 명분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씁쓸할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돈에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분쟁의 씨앗은 되겠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밀어붙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건 이 소식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린란드에 앞서서 더 많이 언급해왔던 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노벨상 평화상 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Did you offer to President Trump your Nobel Peace Prize? I presen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I told him this. 200 years ago, General Lafayette gave Simón Bolívar a medal with George Washington face on it. The people of Bolívar are giving back to the heir of Washington a medal, in this case a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인데요. 트럼프와 평화상을 나누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메달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노벨 평화센터에서는 뭐 이렇게 양도가 가능한 게 아니다. 수상자가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마차도는 왜 이렇게 메달까지 직접 건넨 걸까요? 참 이걸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땡큐 마리아 뭐 이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평화상이라는 게 그 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메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뭐 금도금인가요? 금으로 하여튼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욕심이 이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평화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지금 받아서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임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로드리게스 지금 저 부통령이 지금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 국무부의 판단은 지금 현재의 부통령이 관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마차도보다. 그렇죠. 마차도가 이제 야권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만은 국내에 어떤 정책 기반이 없고 자 그리고 그럴 경우에 국내 혼란이 있으니까 마차도를 배제시켰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마차도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물로 드는 거예요. 사실상 뇌물이죠, 뭐. 노벨 평화상을. 네, 평화상을 아니 근데 평화상을 준다고 그게 평화상이 트럼프로 이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또 트럼프는 그걸 버젓이 또 받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떤 트럼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마차도는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어떤 지원을 하는데 뭐 당분간은 아마 아직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베네수엘라 전국이 안정되고 다음에 선거가 일어난다면 이 노벨상 준 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노벨 평화상을 원래 노벨 평화상을 이제 트럼프가 받게 될 경우는 예. 옛날에 받았던 거는 다시 돌려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6위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운 기회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고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되기 전에도 일명 로또 청약에 수차례 도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로또 청약을 비판했던 사람인데요. 본인은 여러 번 시도를 했네요. 반포의 A단지 발표되고 나자마자 1억 8천이 올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죠. 삼성동의 R단지 그리고 내일 있을 역삼동의 C단지 10,000명 이상 몰렸어요. 115대 1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 부자들에게만 이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뭐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잡는 거죠. 월요일 청문회 때 정부 부동산업 청약 담당자들 증인 체크했는데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했습니까? 아 예.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정청약 조사 직후에 장남 분가한 거 맞으실까요? 그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실업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청약시 부양 가족의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세종시 전세 아파트 장남 사용했다는 증빙자를 왜 안 내세요? 예, 기자들이 아주 매섭게 질문을 했는데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해운 후보자의 청약 얘기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에 당첨돼서 거주하는 곳인데 결혼한 아들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가점을 높였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롭게 전해진 걸로는
여기 당첨되기 전에 좀 낙첨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을 시도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돈도 있고 하면 청약에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혜원 후보자는 과거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시도하는 거 이거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선홍 부대변인. 내로남불 때문에 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도 있고 이 그 부정청약 정황도 사실은 거의 뭐 확실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혜원 후보자의 설명이 사실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혜원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을 하면서 로또 청약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가격을 더 이상 많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을 시키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한데 본인이 당첨되고 나면은 그 차익만큼 바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 청약이다.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 로또 청약의 단점이 뭐냐? 이혜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지적했던 것처럼 현금 부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은 뒤에서는 로또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본인이 다 시도를 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해서 그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명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청약 관련된 이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정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가 바로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인데 장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여기에 이제 같이 사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당첨에 좀 도움을 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부정청약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좀 이게 의도를 하고 주소지를 계속 옮기고 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의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당첨되자마자 본인 처집으로 이사를 가죠? 예. 뭔가 계속해서 엄마는 시도를 하고 떨어지니까 안타깝게 있다가 드디어 당첨되니까 만세 부른 다음에 바로 본인의 결혼한 부인의 집으로 용산으로 옮긴 것이라는 강력한 합리적 추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살다가 뭐 갔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물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 2020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그 성인 아들이 이렇게 짬짬이해서 본인들의 어떤 집으로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지 않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재판에 넘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던 사례를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예. 이와 거의 비슷한 사례입니다.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비슷한데요. 만약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택법 위반이 되면 크게 4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이게 36억짜리니까 3억 6천 정도가 계약금이었거든요. 계약금 3억 6천이 몰취가 되고 두 번째 분양받았던 것이 무효화돼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취소가 되고. 네. 나아가 10년 동안 이렇게 분양해서 청약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플러스 제가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택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돼가 그 형사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굉장히 일일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의혹. 한마디로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안이 바로 이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사안에 실사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사 신속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혜원 후보자가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아까 말하는 걸 좀 같이 봤었는데요.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난 직후에 장남이 주소지를 옮긴 게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에 실업자였던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이혜원 후보자의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수사가 있는지 없는지 실업자인 본인이 어떻게 알겠냐. 저 대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저는 해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저 대답 자체가 뭐 즉답이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불법이나 뭐 부당한 요소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떤 소명과 어떤 또 자료를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지금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부정 청약과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단순히 앞서 나왔던 뭐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뭐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소상히 해명해야겠지만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만큼은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그런 구체적인 해명이 또 보다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청약과 관련된 의혹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불거진 의혹이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요, 보좌진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저기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 보좌관은 정말 뭐하냐? 아니 이건 내가 지시를 안 해도 보좌관들이 알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일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저 녹취는요. 2017년에 이혜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대표 시절에 보좌진에게 하는 그런 녹취였습니다. 보좌진들이 저런 댓글 달라고 있는 직업은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네요. 야당 의원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털어도 기소거리 못 찾았으면 기소를 못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현정 위원, 네.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달았어야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네요. 근데 네티즌들이 요즘 워낙 똑똑해서요. 저런 글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부자지 뭐 이러면서 예. 바로 비난해요. 네. 다 압니다. 누구 의원실이지? 이런 그럼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혜훈 후보자가 제가 예전부터 뭐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언론 보도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안 좋은 이야기나 이런 거 나오면 뭐 그걸 뭐 즉시 이제 뭔가 저걸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새벽에도 전화해 수정하라고 그러고 제목 바꾸라고 그러고 예.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본인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돈 있는 사람만은 저런 제도를 하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행동 어때요? 정반대로 하잖아요. 즉 자기의 어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예. 자 그거를 지금 보좌관들이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막 시키고 네. 어떤 때는 보좌관들은 새벽에 전화해서 왜 그거 안 했냐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걸 보면 참 이게 정치인의 두 얼굴을 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이나 이제 국회 쪽에서는 웬만큼 좀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워낙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보좌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잖아요. 실제로 보좌진들이 본인들 가서 정말 이제 국회에서 정책 같은 거 일 배우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본인의 정책 희망도 꿈도 키워나가고 예. 그런 게 보좌진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좌진이 앉아서 맨날 이렇게 댓글만 달고 막 그런 거 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본인들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취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정치인들은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계실 때 출입을 했었는데 보좌진들을 정말 자기의 동지같이 대해요. 나의 동지들.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은 보좌진들을 이동지, 뭐 김동지 이렇게 불러요. 아, 실제로요? 그렇죠. 네.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정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나중에 되면 이게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은 보면 본인만 성공하고 보좌진들은 그냥 다 희생하는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그냥 이제 뒷받침하는 사람 정도로만 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혜훈 의원실의 보좌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를 받는 내내 댓글 작업을 좀 해야 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성과 폭언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처받은 분들께는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과거 보좌진에게 실제로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혔어.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모르겠어?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뭔가 언론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좀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 시절에요. 이렇게 잦은 인력 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인데 총 87명의 보좌진이 임면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7명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근속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국회 출입해봤습니다만 자주 보좌진이 바뀌는 의원실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기자들끼리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실제로 좀 많기는 많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뭐 이혜훈 후보자 의원실에 뭐 보좌진들이 자주 바뀌었다 이것만으로 뭐 반드시 갑질이 있었거나 모두 다 갑질을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더 사실관계, 개별 관계들을 또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평균적인 부분보다도 약 10명 정도가 많이 더 교체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혜훈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앞서서도 또 다른 이제 녹취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녹취록을 사실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신다라는 이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계속 한번 들었던 녹취지만 또 들을 때마다도 깜짝 놀랄 정도면 사실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참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혜훈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뭐 사죄한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으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 폭언을 들었던 보좌진들에게 진정성 있게 반복해서 사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단순히 갑질 논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또 실정법 위반 문제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당한 보좌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의 비망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부인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메모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20대 총선 나흘 전에 당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명단, 또 낙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낙선 기도 명단 같은 걸 작성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조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것은 이혜훈 데스 리스트입니까? 이혜훈 블랙리스트입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특정 저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정치와 연결시켜가지고 누구를 당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낙선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무슨 정한수 떠놓고 얘기할 겁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금 뭐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당 대표죠. 정당 대표인데 그것을 해서 낙선 리스트, 당선 리스트,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정신 세계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앞에 본인과 같이 직원으로서 호흡을 맞추는 사람한테 야 하는 그 자체가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세 아들 중에 2명은 직주 근접 어떻게 보면 집 근처에서 공익 요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아들, 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IQ가 한 자리네. 이렇게 하는 어떤 극단적 차별적인 어떤 생각. 과연 이런 사람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각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돈을 다 그 예산을 담당하는 예. 기재부 장관 후보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이 정도면은 결단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야권 인사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19일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6위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5위로 넘어갑니다.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의 진술이 매일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했다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강선우 전 보좌진이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1억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씨가 공천한 건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맞아요? 네, 앞으로 실질 조사하면 응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이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진술을 했다는 내용, 또 자수서에 담긴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보면 관련되어 있는 인물 3사람의 얘기가 모두 엇갈립니다.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돈을 받았다는 걸 나중에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인지 후에는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김경 시의원은 직접 전달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자리를 비워서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김경 시의원은 보좌진이 먼저 금액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렇게 3명 말이 다 다르면요. 이거 어떻게 경찰이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가 길어지면 서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잖아요. 그럼 서로 본인은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그 관련된 증거도 인멸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김경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바로 반환했다라고 지금 본인 유리한 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금 벌써 이게 12월 29일 날 이 사실이 이제 공개된 이후에 꽤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다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주장해도 경찰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 어떤 식이 되냐면 네. 우리가 돈봉투 사건 잘 아시죠? 그때도 굉장히 우리 막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냐? 예. 일단 불법 수집 증거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 때문에 증거가 인정이 안 돼 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말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가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되면 이렇게 본인들 각자 주장대로 해버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증거를 못 찾으면 그냥 이거는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 시 의원은 본인이 1억 줬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강선우 의원은 바로 돌려줬다고 그러고 그 보좌진은 지금 자기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입증할 책임이 경찰에 있는데 네. 이 벌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세상에 김경 시 의원을 아니 외국에 그렇게 사실상의 어떤 외국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첫날 3시간 조사하고 3일 동안 푹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선우에 이제서야 지금 압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러면 이미 본인들의 이미 변호인들과 등등을 통해서 이미 말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밝혀내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현정 의원님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계속 진술이 조금씩 살을 붙여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안 했다가 첫 번째 나온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자수서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는 직접 건넸다, 보좌진이 먼저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은 실제로 변호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할 때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점점 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계로 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3명이 등장을 하는데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의 전 이제 사무국장인데요. 그 3명의 진술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다 진술을 청취한 후에 각각 불러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서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아마 대질로 가서 확인해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선우 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빠르게 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술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 조사를 통해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진술이 다를 때는 사실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압수물 분석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또 제3자의 진술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는 작업들을 아마 신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여서동 부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강선우 의원이요. 지금은 무소속 상태이긴 한데 1월 초에 입장문 낸 이후로는 별도의 입장문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국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에는 당연히 출석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좀 보시나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이 사건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뭐 본인 SNS로 해명을 했었는데 그 해명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 계속 드러났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관련해서 뭐 윤리심판원, 윤리감찰단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당을 할 때도 아예 그 윤리감찰단의 뭔가 이 조사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지금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돈 받았다는 부분도 한번 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뭐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뭐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소유할 목적으로 받으면 다시 반환을 하더라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일단은 본인이 받았다고 인정을 이미 했고 김경시 의원도 줬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선우 의원이 뭐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이 법의 유무죄 떠나서 감형이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이요. 김경 서울시 의원도 갑질 의혹이 좀 있었나 봅니다. 어제 채널A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미국에 머무는 중에 서울시 의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시의원들이 내 보좌진과 관련해서 나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료 조사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텔레그램 전화로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최진영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 가서 굳이 이런 전화를 한 이유는 뭘까요? 뭔가 막아야 될 게 좀 많은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저는 저걸 보면서 갑질로 읽히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로 보이는 것이죠. 증거인멸 교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줬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공천 못 받게 했는데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뇌물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항법 위반이 명확하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버리면은 그 자체가 도주 우려가 아니고 도주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갑질 의혹 조사 막아달라. 그건 뭐예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대한 피의 사실이 있고 해외로 도피해서 증거 어떻게 보면은 도주가 했고 이미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벽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은 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그 인천공항까지 가서 결국은 에스코트 해가지고 옆에서 뭐 해준 겁니까? 수사를 하러 갑니까? 에스코트 해준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경찰은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겁니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는 긴급성과 밀행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피의 사실이 점점 다 공개가 되죠? 그러면은 경찰이 피의 사실을 다 흘리는 겁니까?
그 말은 결국 삼자 간의 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한 언론에서 봤더니만 압수수색 다 했다고 하는데 정작 김경우 의원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도대체 경찰은 뭐 하는 것이죠? 뭐 경찰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본인들이 꼼지락꼼지락 할 것이 아니고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 특검 얘기 뭐 이따가 또 장동혁 대표 얘기하면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5위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4위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천헌금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작구 의회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몇 분 차이로 부의장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그리고 7월에 그 정도 되고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전부 누구 저기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누가 야, 너는 저 왜 밥 안 사냐 하시는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물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저 녹취는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본인의 부인은 쓴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가 좀 잘못 사용된 거 아니냐 유용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의심스러운 결제가 있어서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 식당에서 결제가 되고 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거거든요. 카드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이현정 의원님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작구 의원들은 순간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질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막 결제가? 법인카드 긁고 예. 참 희한한 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작구 의회에 제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법인카드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원들 뭐 회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 뭐 어떤 회식비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밑에 있는 구의원이 그 부의장한테 아니 이거 좀 밥 좀 사. 그러니까 나 없어. 사모님 쓰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 쓸 수가 없어. 한도가 다 됐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구의원의 사람들 위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사모가 갖고 와서 다 이제 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모님이란 분이 이 정치하고 전혀 어떤 공적인 이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저걸 가지고 가셔서 그냥 썼는 것인지 또 더군다나 뭐 어떤 집에 선결제 뭐 얼마지 해놔놓고 자녀들이 뭐 수시로 가서 뭐 먹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 했는데 있었죠. 예. 아니 그 정도는 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뭐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고 알뜰살뜰 모아서 아파트 옮겨가서 거기에 돈을 뭐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의 구의원들을 마치 자신의 지갑처럼 예를 들어 구의원들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지갑처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김병기 의원뿐이겠냐 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의회라는 게 거의 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갑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굉장히 심해서 그렇지 정말 이런 것들을 한번 저는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국회의원과 또 지방의회의 어떤 관계까지 좀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에도 일찌감치 정보가 전달이 됐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 안 한 경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가는 것 같아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이 정도 파악이 됐고 진술이 있었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드러나는 의혹들을 보면 왜 당시에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의 시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불거진 내용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조사된 수준이 사실상 이 혐의를 입건해서 뭐 넘기기까지 부족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당시로서는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당시의 조사에서는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도 좀 따져볼 문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김병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속하게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변명 같지만 요새 기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언론은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에 대한 사실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증해야죠.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이건 사실관계는 밝혀지거든요. 조금 차분해져서. 근데 그냥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파렴치범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참 그 명예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셔라. 네, 저렇게 좀 기다려달라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렸는데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는 못 떠난다. 망부석처럼 당 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게 지금 당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전략을 쓰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까요? 좀 지켜달라, 의원들에게? 글쎄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김병기 의원의 선택들이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민주당을 먼저 탈당을 하고 이 문제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고 그게 소명이 된다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당에 다시 복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국민적인 의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당에 남겠다고 하는 게 자칫 민주당 내 당원들한테도 이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김병기 의원님이 이제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구성이 되면서 뭐 김병기, 강선우, 뭐 이해훈 후보자 관련 모든 것들을 빨리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게 당의 큰 이제 뭐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뭐 재심을 간다. 그 재심에서 다시 그것이 인용이 돼가지고 본인의 주장이 인용이 돼서 제명 결정이 취소된다. 뒤집힌다? 뒤집힌다.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4위였고요. 이번에는 3위로 넘어갑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우선 관심이 쏠리죠. 시당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안 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이 상황을 한 대표가 당에 대해서 진위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서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들으신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같은 경우는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부담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명을 당하는 것도 정치적인 서사를 쌓을 기회다. 이런 얘기했고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어쨌든 최고위에서 의결을 담당하게 될 인물인데 양보해서 소명 절차에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의견이 좀 분분한 건가요? 아니면은 법적 대응은 안 하기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에서 초선, 재선, 고문들 그리고 많은 중진들, 자치단체장들이 다 이 제명 자체가 정말 무도하다. 이런 정말 선거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의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적으로 보면 이미 여론의 시장에서는 판단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든 걸 다 법적으로만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또 너무나 법적으로 하게 되면 매번 건건 법적으로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의 중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서 과연 이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론들을 좀 내오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지금이 사실은 이 윤리위원회가 본인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뭘 결정하는지 제가 8페이지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윤리위원장 자기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윤리위에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가 과연 할 수 있는 신뢰를 지금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윤리위 갖고는 이 판단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재심이라는 형식보다는 좀 더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아마 그런 해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사실상 윤리위의 결정문은 뭐 법정으로 재판으로 봤을 때는 판결문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내용을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 이준우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그 윤리위 결정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다음날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예. 모 언론에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해버렸죠. 보도를 내버렸죠. 보도가 빨리 나와서. 보도가 빨리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맞느냐 확인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좀 결정문을 좀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도 자료를 내게 됐는데 정정한 부분은요. 이제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쓴 74년생 한동훈 IP냐 아니면은 73년생 한동훈의 IP를 다른 사람이 빌려서 쓴 IP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전체 그 결정문의 핵심 요지는 여론 조작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매우 높다라는 게 핵심 요지였었거든요. 핵심 요지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핵심 요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정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 핵심 요지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크게 뭐 저희가 정정을 해가지고 뭐 결정문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론 조작을 누가 한 건가요? 예.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 결정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그게 핵심 팩트 아닌가요? 작성했다라는 그렇죠. 것이 좀 그게 핵심. 나와야 되는데 그 핵심 팩트가 달라졌는데 뭐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정황만 갖고서 그거에 대한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살인을 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 살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수사하고 그렇지만 발표해야 된다? 정황을 보면 살인죄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핵심 팩트를 말씀하시는 예. 핵심 팩트라는 것이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 몰이를 했다. 이게 핵심 팩트입니다. 그게 확인됐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거 확인됐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된 거죠. 됐는데 이제 거기서 말한 게 73년생 한동훈이 진짜 당 대표 한동훈이냐 아니면 그 IP를 빌린 제3자의 한동훈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 돼가지고 약간 일단 예. 정정이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분 한동훈인지 생각도 아닌지 너무 결정이 다르신 안 것 났는데 같아서. 예. 한동훈 가족들이 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틀리잖아요. 예, 여기서 두 분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이게 지금 당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너무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동지였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웠을 때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듯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은 거의 뭐 아예 정적이 되어가지고 누구 하나 그냥 나갈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현주 부대변인.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장안 갈등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도 있고 정치 바닥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저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지금 몇 개월 놔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 또 철저히 쇄신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물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선고도 있었고요. 또 2월이 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또 쇄신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라고 하실 판에 내부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막 제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사실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시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동혁 대표가 마치 뭐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재심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재심 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것에 기회를 주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로서도 이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부터 공천헌금과 또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여당에서는 위장 단식이다, 단식 투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5일 단식을 해봤거든요. 근데 3일째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몸조리 잘하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강력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겠죠. 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단식 투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단식 이틀차에 장동혁 대표 모습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테이블에 꽤 많은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환율 전쟁 이야기 이런 거 읽는 것도 좀 눈길이 갔고 또 얼마 전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이 쓴 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이준우 대변인 옆에 계시네요. 오늘 단식 현장에 좀 갔다 오신 건가요? 네, 아침 오전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같이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아직은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외모가 뭐 달라져서 살이 확 빠졌다든가 이런 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 많은 의원들이 단식 현장에 같이 함께 있었고요. 옆에 보면 이제 화면에 안 나왔지만 텐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깔고 저녁에는 텐트에서 주무시는 그런 생활을 현장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출퇴근하는 단식은 아니다. 누구요? 그게 누구 건가요? 예, 뭐 보시면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출퇴근 단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기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하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오래 단식하셨던 분이 YS 23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필리버스터 기록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깼지 않습니까? 기록을 24시간? 24시간 기록을 깼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YS만큼이나 오랫동안 단식하겠다 결기를 가지고 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당내에서 지켜보는 시각도 좀 그렇지만 특히 여당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사태 시선 돌리기용이다.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다. 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단식한다고 한동훈 제명으로 성남 민심은 못 달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여선웅 부대변인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이게 특검 관철용이 아니라 시선 돌리기용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이 빌드업이 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네,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를 기습 단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단식이 약간 뜬금없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컨대 이제 단식의 표면적인 이유가 통일교 특검이랑 그다음에 그 뭐 종합
공천원금 특검 예. 이건데요.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수사 대상이랑 범위가 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국민의힘이 주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한 달이 됐나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이 단식이라는 건 거의 최후의 마지막 이 투쟁의 수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단식으로 전환한 게 이게 실제로 이 본인 그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러한 특검들을 이제 그 통과시키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에서 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내부 투쟁용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또 하나 오늘 이제 재밌는 것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과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이 단식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단식 막 시작했는데 그럼 단식의 의미가 도대체 뭐였는지 이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는 커뮤니티에 노래 한 곡을 추천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노래를 추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폴 사이먼 노래들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 곡을 어느 순간 딱 좋아하게 됐어요. 가사도 좋습니다. 좀 찌질해요, 가사는. I met my old lover on the street last night. 갑자기 옛날 연인을 만났단 이거예요. Still crazy. 네, 폴 사이먼,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폴 사이먼인데 저 노래를 또 커뮤니티에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그냥 노래 추천은 계속 틈틈이 하고 있었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는 하는데 뭐 모두들 힘내세요 이런 글과 함께 추천을 한 노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이제 단단하게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일단 메시지만 내고 있고 지금 일단 그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는 일단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그건 아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지금 이제 결정과 이런 앞으로의 향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그렇게 급하게 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노래도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책 의미는 제가 볼 때도 아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냥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이 템포 자체를 그렇게 급하게 가져가지는 않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노래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어폰을 꽂고 단식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포착을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장동혁 대표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 뭐를 듣고 계셨던 거냐 이랬더니 찬양 모음을 이제 50곡짜리를 듣다가 지금은 40곡짜리를 듣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준우 대변인 계속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한 찬송가를 좀 듣고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이제 기독교 이제 종교에서 본인이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셔가지고요. 예. 저기 단식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결의를 계속 다지고 다듬는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어폰을 통해서 뭐 스피커로 하게 되면 다 예. 들리게 되니까 네. 또 오가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어폰을 통해서 찬양가를 들으면서 예. 좀 결기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CCM 모음곡을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오늘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 유무죄 판단, 법리 판단 이 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 중에서도 어떻게 좀 평하시는지. 기존에 대법원 판결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님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법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나왔는데요.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장현지 부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판결은 또 첫 번째 선고였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검은 10년을 구형을 했지만 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인 5년이 선고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갑론을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편에서는 너무 좀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판결문 자체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을 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부분, 공수처가 뭐 내란과 그리고 직권 방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그런 수사권 자체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국무회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월에 있을 내란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8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선고가 나온 거고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오늘 선고가 된 겁니다. 또 사형이 구형됐던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많습니다. 뭐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도 있고 또 이종섭 전 대사의 범인 도피 혐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준우 대변인 보시기에는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8개 재판 중에서 이제 겨우 하나가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이제 재판들도 아마 피말리는 그런 기다림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5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5년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재판들도 대부분 유죄의 이제 어떤 취지의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요. 공수처에서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인데 직권 남용을 통해서 내란 혐의를 끌고 와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넓게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인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제한이 돼버리는 이런 선례가 또는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드리면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한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장이 먼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영장을 치게 되면 기각된 사유를 포함시켜서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때 그걸 숨기고 영장을 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2심 가서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소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길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도 좋은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면서 짐은 왜 뺐나? 아마 박나래 씨 전 매니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하다하다 명품 오픈런까지 중국 보따리상에게 뺏기냐? 중국 보따리상들이 아르바이트생 쓴다 얘기 전해드렸는데 아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 신박한 방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였고요. 댓글 보좌관을 따로 뽑았어야 한다. 댓글 달지 않았다고 질타를 한 이혜훈 후보자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댓글인데요. 조금만 기다리기에는 의혹 규모가 너무 크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2위까지 모두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요. 무인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소식이 바로 오늘의 1위입니다.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죠. 정부는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진 하나의 그 비행기가 제가 잃어버린 비행기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제가 칠한 걸 그 무늬가 지구상에 또 있긴 힘드니까요. 수제니까요. 네, 본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이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주장한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3번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모두 내가 날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도 직접 본인이 색칠을 했고 무늬도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엔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채널A에게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냐고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북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어서 이걸 좀 짚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얘기대로라면은 정부가 예측한 대로 민간이 보낸 무인기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 대학원생의 진술이 맞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무인기 모습만 봐도 우리 군에서 저런 거 안 씁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무인기의 형태나 능력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진전된 걸 쓰거든요. 처음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도 저거 군에서 보낸 거 아니다는 게 이제 명백해졌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해서 지금 검경이 합동으로 지금 군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혀서 이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북한과의 우리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례성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대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 뭐 풍선이라든지 무인기를 뭐 무인장 보냈지만 예. 사실 뭐 사과 한번 인정 한번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보낸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글쎄요 뭐 이미 이제 뭐 대학원생이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따라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북한을 너무 의식한 그런 저는 상황도 그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학원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발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어서 본인이 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서동 부대변인, 이 주장대로라면은 북한이 본인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엎쳐서 무인기가 한국으로부터 왔다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이분이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고 하면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어쨌든 지금 정전 협정으로 대치 상황인데 북한에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 민간이 아니면 군사용 군사 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그거를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민간이 보냈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군한테 어쩌면은 막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분이 진짜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한 약간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근데 보냈다고 하면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보낸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도 좀 이따가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보도를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 되게 우리가 이제 대북전단 보내는 것도 한국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그 평화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자, 북한과 대화하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은 참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학원생이 언제, 왜 날렸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왜 날렸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뉴스A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약간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와 대통령실 안보실장 간의 얘기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나오면 상응 조치하겠다,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미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아니다, 냉정히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두 사람이 워낙 말이 다르다, 갈등이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 정동영 장관과 생각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시기는 어떤가요? 생각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분명하게 상대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들은 그렇게 자주 보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사과를 받아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막 처벌하고 우리는 막 미안했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북한이
정말 청와대 앞까지 무인기를 날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주요한 군사기지도 날렸고 또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한테 얼마나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사과나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저거 나오면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냥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뭐 이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양측의 어떤 저는 이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할 경우에 우리도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조만간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북한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장현수 부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이현정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과의 문제에서 비례성이라든지 상대성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될 요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민간에서 날렸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다음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인기를 보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아마 조사에는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무인기를 사실 보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따 뉴스에서 저희가 좀 보도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어떻게 북한으로 이렇게 탐지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여선웅 부대변인, 예전에 청와대에도 계셨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남북 간의 무인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도 북한에 충분히 이제 무인기를 보내거나 탐색기를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군에도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거를 보내는 거를 탐지를 못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무인기 관련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A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에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